자, 우리 아까 한 부분에서 길동이가 집을 떠나려는 그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원한이 깊다. 자, 집을 떠나려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한이 깊다. 신분이 천하기 때문에 깊은 한이 깊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집을 떠나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적자와 서자에 대한 차별을 거부하려는 거. 그래서 그를 본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집을 떠나려는 이유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그 초란이가 굉장히 호시탐탐 노린다고 그랬죠. 사랑을 받는 그 부분들을 갖다가 이래서 집을 떠나려는 이유 세 가지를 우리가 봤고요. 중약 부분에서 길동의 비범한 능력과 고전 소설의 그 비현실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을 찾아봐라. 그러면은 어느 부분을 찾아야 되나요? 바로 집부로 가짜 길동 7을 만들어서 조선 팔도를 활동하게 한다. 이 부분이 그 영웅적 면모와 비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위기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위기 부분은 교과서 196쪽의 11번째 줄 내용이죠. 스스로 잡혔다가 임금에게 현실 상황을 비판한 후 사라진 8 길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192쪽 교과서 한번 볼까요? 192쪽에 네 번째 줄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찾아봤어요? 그렇죠. 재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뭐 재수씨의 재수가 아니죠. 추천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리는 것을 재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줄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5번째 줄에 경이라는 말이 있죠. 경. 자, 경은 임금이 이품 이상의 신하를 가리키던 2인칭 대명사예요. 결국은 그 임금이 아무나 경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품 이상의 신하들에게 경들은 들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자, 그 다음에 192쪽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 한번 찾아보세요.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에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오륜을 행하는 것이 으뜸이고 오륜이 있기에 인의 예지가 분명해진다. 이를 알지 못하고 임금과 아비의 명을 거역하고 불충불효하게 되면 어찌 세상이 용납하겠는가. 이거는 누가 방을 써붙인 겁니까? 이복형이 써붙인 방이죠. 임금이 제수를 했죠. 바로 경상감사라는 직책을 내려줬어요. 형한테. 그래서 이렇게 방을 붙여서 길동이를 잡으려고 했죠.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하냐면 유교적 윤리를 통해서 길동이를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교 사상이니까 충효 사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죠. 바로 이 대사를 통해서 유교적 윤리와 충효 사상이 지배했던 사회적 상황임을 알 수 있고요. 193쪽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찾아보셨어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우리 부친이 너로 인해 병이 드셨고 임금께서 크게 근심하시니 계속해서 무슨 사상이 드러납니까? 임금께 충성하고 아버지 충효 사상이죠. 그 다음에 193쪽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살펴보세요. 만일 너를 잡지 못하면 우리 홍씨 가문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이니. 자, 이 말, 형의 말에서는 길동의 안전보다는 뭐를 중시합니까? 가문의 그렇죠, 명예를 중시하는 태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93쪽 8번째 줄에 보면은 길동이가 나귀를 타고 오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나귀를 탄 소년이 하인 수십 명을 거느리고 가명 문 밖에와 뵙기를 청하였다. 길동의 어떤 면이 되려나? 나귀를 탄 소년이 하인을 수십 명을 거느렸다. 길동의 영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뵙기를 청하였다. 자, 이거는 자기가 뭐냐? 자수하고자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13번째 줄부터 18번째 줄 보세요. 길동아, 내가 집을 나간 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여 부친께서 병이 드셨다. 그래도 너는 갈수록 불효할 뿐 아니라 국가에 큰 근심이 되게 하니 내 무슨 마음으로 불충 불효하고 또 도적이 되어 세상에 용납되지 못할 죄를 지었느냐. 이는 임금께서 노하셨으니 너를 잡아들이라 하셨다. 피할 수 없는 죄이니 너는 순순히 죄값을 받으라. 이런 내용이 있죠. 길동의 어떤 처지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우선시하는 자, 어떤 태도, 인물의 특성이 나오죠. 성격이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줄, 지금 선생님이 읽은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있죠. 세상에 용납되지 못할 죄. 그러면 길동이의 죄는 뭡니까? 일단 부모님께 뭐하고? 그쵸? 불효하고 효도를 하지 못하고 도적이 되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193쪽 21번째 줄 보세요. 21번째 줄에 있죠. 천한제가 여기에 온 것은 아버님과 형님을 구하고자 함이니 결국은 이건 뭐냐면 자신 때문에 아버지와 형이 화를 입게 될까봐 염려하는 무슨 정? 피부치다. 그쵸? 혈육의 정. 혈육의 정만 있나요? 아버지에 대한 효. 요런 것이 담겨 있죠. 그 다음에 23번째 줄부터 24번째 줄 보세요. 애초에 대감께서 천한 길동을 위하여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게 하셨던들 어찌 이에 이를 얻겠습니까? 자기가 도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쵸. 호부호영. 아버지를 아버지라,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원통함을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를 서울로 보내소서 24번째 줄부터 25번째 줄에 묶어서 보내달라 그랬죠. 결국은 집안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스스로 잡힌다. 자수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194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잡히겠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가급의 백성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였다 그랬어요. 결국은 길동이 백성들 사이에 매우 유명했죠. 지금의 아이돌 스타급에 해당되죠. 194쪽 6번째 줄 보세요. 6번째 줄에 조선 8도에서 다 길동을 잡아 들렸다. 자, 조선 8도면 도가 8개란 얘기죠. 그럼 길동이 몇 명이 잡혔단 얘기예요. 그쵸? 잡혀온 길동이 8명이나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자, 누가 진짜인지 몰라요. 195쪽 3번째 줄에 그래서 임금이 홍판서에게 얘기했더니 왼쪽 다리에 붉은 점이 있다. 이 이야기는 왜냐? 길동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6번째 줄부터 7번째 줄 보세요. 내 곁에 임금이 계시고 내 아비도 이 건을 이렇듯 천고에 없는 죄를 지었으니 자, 천고에 없는 죄라는 건 뭐야? 아주 오랜 세월 동안을 천고라고 하죠. 그 죄가 뭘까요? 임금께 충성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불충, 불효함이 길동의 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 살펴보세요. 9번째부터 11번째 줄은 뭐냐?
여덟 길동이 이 모습을 보고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자,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기절했죠. 그런데 그 아들 8명 길동이가 알약 1개씩을 줘서 홍판서가 정신을 차렸다는 부분이 나와요. 자, 굉장히 길동이의 비범한 능력이 나오고 영적인 면모가 드러나 있죠. 그 다음에 196쪽, 다음 쪽 넘겨보세요.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신은 본디 천한 태생으로 아비를 아비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 못하여 평생 한이 맺혔기 때문에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는 길동이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여러분 책을 반드시 보세요. 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추호도 백성을 괴롭히지 않았고 가급 수령이 백성을 착취한 재물을 빼앗았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하는 거는 백성들이 고생하며 일군 재물을 빼앗는 탐관오리. 탐관오리라는 무슨 뜻이야? 욕심이 많은 벼슬아치. 그래서 욕심이 많아서 더러운 벼슬아치들을 탐관오리라래요. 그거 탐관오리들의 행포를 고발하는, 그래서 그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줬다 그랬죠. 무슨 사상이 보입니까? 빈민 구제 사상이 보이죠. 그 다음에 9번째 줄부터 10번째 줄 보세요. 말을 마치자. 자, 어떻게 됐어요? 말을 마치자 잡고 보니 다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였다. 길동이의 비범한 능력, 그 다음에 영웅적인 면모가 나와 있죠. 고전소설의 특징인 현실성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야. 잡았는데 지프로 변했다니까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자, 우리 위기 부분에 나타나 있는 사상적 배경 한번 찾아볼까요? 인간 평등 사상, 그 다음에 인본주의 사상이죠. 인간 평등, 인간은 세상의 남에 다 천함이 없어야 되는데 길동이에게는 처지가 천하다. 그래서 인간 모두 평등하다.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빈민을 구제하겠다는 사상과 유교의 그 효사상, 충사상도 있죠. 충효사상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배경, 옛날 옛적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막연하죠. 고전소설의 특징 첫 번째가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배경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썼다. 일대기적 구성, 그 다음에 사건 발생이 우연히 발생이 되죠. 하루는 홍판서가 나타나고 이때 마침 나타났다. 이런 것들이 우연적 사건 발생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건도 현실에 안 맞죠. 비현실적인 사건이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물들은 어떻게 그려지나요? 평면적이다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인물에 어떤 변함이 없다는 얘기고요. 전형적인 인물, 전형적인 인물이란 게 뭐예요? 대표하는 인물이죠. 가난한 사람의 대표, 이쁜 사람의 대표,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다섯 번째, 과장이나 나열, 또 한문투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이고요. 이걸 문체라고 하죠. 결말은 행복한 사람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을 벌은받는다. 권선징악과 자,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끝나죠. 길동의 인물됨 읽어봐요. 영적 비범함. 자, 홍길동전의 역사적 의의는요. 최초의 무슨 소설? 한글 소설. 한문 소설은 뭐라 그랬어요? 김시습의 금오신화. 그 다음에
영웅설화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즉 설화문화의 전통과 이어져 있다. 영웅설화라는 건 뭐냐면 특이하게 태어나고 어떤 고난을 받고 또 고난을 극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그 이상적인 것을 이룬다는 그런 내용이 영웅설화의 구조예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요. 영웅에게는.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사대부 문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 것이 홍길동전의 역사적 의의고요. 사회 부조리를 혁신하려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